모빌리티로 넘어갈게요.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영 삼성증권 수석의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 앞서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사실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아서 많이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섹터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대부분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CS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워낙 이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베이스로 이제 자동차 가치의 재정의가 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밀집된 공간에 타인이랑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자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근데 작년에 하필이면 이제 반도체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치 마저도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동차는 원래는 아무리 열심히 팔아봤자 영업이익률 4% 5%짜리 비즈니스였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판매 대수는 한 15% 정도 줄었는데 마진은 2배 이상 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미 자동차는 독립적인 공간, 제2의 거주 공간으로서 재평가가 되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컨셉 차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디맨드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면은 원래는 신차 수요가 뭐 급격하게 줄 거고 자율주행까지 합쳐지면 뭐 반토막이 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유가 늘어나면서 자동차가 원래는 이제 소비자한테 배달이 되자마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제품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 살 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스티커 프라이스만 보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연비도 보시고 그다음에 AS 비용 아끼기 위해서 품질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해마다 이제 차량 유지 비용이 8,500불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할부 금액 빼도 이제 4,000불, 5,000불이니까요. 이거를 저희가 그 풀타임 잡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유를 하면서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우버나 리프트의 기사를 주말 정도에 하게 되면 뭐 계산해 보니까는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벌 수 있더라고요. 유지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이 경제가 발달을 하는 게 차량의 가치를 계속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는 대로 이제 환경에 대한 반성이 있으면서 전기차가 완전 대세가 됐죠. 작년에 전기차는 630만 대 전체 글로벌 수요의 8.2%까지 올라왔고요. 올해는 1000만 대를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면 사실 저희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충전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이제 자주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거를 오히려 서비스 기회로 잘 활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니오 같은 회사는 니오 하우스라는 걸 지어놓고 지하에서는 배터리를 바꾸는 대신 위에서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갤러리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니오 고객들끼리 소비자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하는 그 20분 동안 만약 차에 머물게 된다고 하면 차가 서비스 공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차저에 그 스타링크를 다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 동안 와이파이를 공짜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모델 S 플레드부터는 정말 고성능 칩을 써서 거기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율주행이 사실 되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성능 칩에 게임기가 설치되는 이거는 충전 시간에 노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CES에서도 이제 많이 보였고요.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하는 전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칵핏을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칵핏을 완전히 디스플레이로 까는 전시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AI 음성인식 비서를 만들어서 칵핏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칵핏 전면에다 디스플레이를 장치하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전기차랑 그 자율주행 기술을 잘 갖추게 되면 뭐 ESS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 물류 그리고 이제 로봇, 도시망공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이제 현대차가 메타모빌리티랑 모빌리티 오브 띵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타모빌리티가 사실 메타버스 하는데 뭐 자동차 회사까지 이걸 하냐 해가지고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올해 말에 현대차가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완공을 하거든요. 이게 이 본사나 이 남양에서 싱가포르 혁신센터 스마트 공장인데요. 그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쪽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진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뜬금없는 얘기를 들고 나온 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얘기하는 모빌리티 오브 띵스는 그러니까 뭐 모터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평행 기능들이 발달을 하면서 모베드라는 이제 솔루션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형 바퀴들이 달려 있어서 소형 바퀴 내에 이 소형 모터들이 달려 있어서 360도 회전이나 아니면 기울기 있는 곳을 지나다니면서도 이제 평행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플러그인을 시키면 여러 가지 서비스 용도를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왔고요. 이것도 내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뭐 이 뜬금없이 스토리만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GM도 2021년이나 연장선상이었긴 하지만 GM의 브라이트 드롭 사업부 같은 경우가 이런 로봇 사업이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테슬라와 대적을 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을 하기는 하지만 전차종에 반도체 칩을 깔고 자율주행 칩을 다 깔 수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도 팔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2B 비즈니스로 따로 떼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GM의 브라이트 드롭 사업부는 궁극적으로는 물류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제 공장 내에 돌아다니는 이 물류 로봇을 연동해서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하고 있었고, 이게 작년에는 페덱스 고객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올해는 또 월마트까지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올해는 사실 이제 그 사업 확장에서 로봇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미 있게 나왔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CS 2019년이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컨티넨탈의 배송 로봇이 나올 때는 그냥 평행 기능을 잘 유지를 하고 이게 이제 여러 단지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센서로 잘 인지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강조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AI가 들어간 게 되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존 디어의 CN 스프레이 기술이라든지 영국의 이제 엔지니어 아츠에서 나온 아메카 이런 것들이 다 AI를 장착을 해서 AI 기술이 적용이 돼서 이제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그 AI가 판단을 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로봇 기술을 좀 이 CES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이쪽에 막 불을 붙였던 건 테슬라였던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시제품 공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테슬라 봇에 적용되는 기술은 사실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기술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기술을 잘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로봇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로봇 기술의 끝판왕은 로봇 택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 한 지 이제 10년 넘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이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레벨 2 그냥 운전 보조 장치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드디어 뭔가 점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FSD 시내 자율주행 상용해서 레벨 4 가겠다고 하는데 레벨 4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레벨 3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전 모델은 아니어도 일부 모델에 대해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이번 CES에서 이제 해마다 이제 모빌아이가 이제 이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올해는 조금
이 데이터 공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올해 이제 모빌아이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IQ6 칩을 공개를 했고요. 회사는 지금 로보택시 2024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2025년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레벨 4 완성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일반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그게 1년, 2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모빌아이의 칩은 지금 엔비디아의 올인 칩보다는 연산 능력이 떨어지지만 테슬라 FSD 칩보다는 이제 좋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연산 능력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전체 차량의 시스템, 아키텍처랑 얼마나 온라인이 잘 돼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고 그거를 학습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막 너무 예전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빌아이는 지금 ADAS를 굉장히 오랫동안 독점을 하면서 거기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학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주자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인포메이션들이 공개가 될 거라서 올해 이 모빌리티 전체 섹터에서는 자율주행도 한 가지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CS 한 6년 정도 봤는데요. 이제 대기업이 막 참가를 해서 그 행사를 빛내고 이런 거는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번 행사를 보면서. 이미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체 행사를 해서 그걸로 자기 고객이나 뭐 소비자를 엄청나게 이제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컨벤션 센터에 모여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시너지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CS가 점점 더 스타트업들을 위한 행사로 변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스타트업 중심의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포럼 하기 전에. 거기에 이 메타 모빌리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마침 우리 임원영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중간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전 질문을 토대로 한 그 질의응답 부분에서 시간을 벌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